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6만 명 신규 채용 소식. 그 안에는 미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세계 최대 동맹국에서 조용한 철수를 택한 삼성. 이건 채용이 아니라 절교 선언이었죠. 과연 삼성은 무엇을 본 걸까요? 이 조용한 결별은 한국과 세계에 어떤 파장을 남기게 될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국내 6만 명 신규 채용을 발표했을 때 이곳 텍사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발표에는 미국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55조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국내 고용 확대 발표인 줄 알았습니다. 벤 라이언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죠. 워싱턴에서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직후에 나온 발표였으니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 공장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거든요. 부지 제공,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우리는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2억 5천만 달러 추가 보조금이었습니다. 이건 연방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주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00억 원.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텍사스 주가 한 해 동안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돈을 한 기업을 붙잡기 위해 선뜻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벤 라이언 교수가 속내를 털어놨어요. 삼성전자가 떠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한국 기업들도 텍사스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컨설팅 기업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조정한다는 것은 축소하거나 철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텍사스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거든요. 조지아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이 우리 주 경제의 중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조지아주의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에 55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기업이 떠나면 조지아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정치적 파급 효과예요. 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 주지사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주민들이 한국 기업들을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며 분노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지아주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 차이가 아슬아슬한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주요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흥미로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현대자동차 사태, 미국 투자 의혹의 찬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어요. 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국내 외국 기업 공장을 유치하려는 한편 많은 노동자들을 갑자기 구속했다. 이것은 투자 확대를 계획한 일본에게는 몹시 곤혹스러운 일이다. 현대 자동차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책무다.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을 두둔하는 사설을 쓴 겁니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평소에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나선 거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거였습니다. 도쿄의 한 일본 기업 경영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은 정말로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한 협상용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는 걸까요? 답은 경기도 평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의 거대한 건설 현장에 서 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 부지에서는 24시간 내내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삼성전자가 55조 원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현장을 안내해주는 이 매니저, 건설 총괄 매니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예정이에요. 미국 텍사스 공장. 그건 여기 규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는 55조 원이 투자되지만 평택 클러스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거든요. 그것도 한국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력입니다. 이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텍사스에서는 핵심 기술자를 한국에서 파견해야 했잖아요. 비자 문제의 문화적 차이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로 투입됩니다. 언어 소통 문제도 없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인력들이죠.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곳 평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6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중간 규모 도시 하나의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 프로젝트가 좌초될 때 실망했어요. 평택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 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설비의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니까요. 김 엔지니어의 말에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더 이상 미국을 동경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대안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헝가리 데브레첸,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도시에서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건설하는 기가 팩토리가 빠르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야노시 코바치 헝가리 투자청 부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지역 사회 발전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 물류 라인 신설, 그리고 정부 마이너스 대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코바치 부청장이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갑자기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현대차 유럽 법인장 이정호 상무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헝가리 진출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비즈니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미국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게임 룰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시장도 크고 규칙도 명확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헝가리 기가 팩토리는 연간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분을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이 성공을 바탕으로 폴란드, 독일로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럽을 단순한 대체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도 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거든요.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은 실제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현대차의 유럽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했는데
기가 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이 비율이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평택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난 AI 시스템 개발팀장 박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에요. AI가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완전 무인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이해하려면 미국 제조업의 현실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미국은 숙련된 제조업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예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미래의 제조업은 기술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값싼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7년까지 모든 주요 공정의 90% 이상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한국은 인력 부족 문제와 완전히 무관한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이 직접 폭로한 트럼프의 H-1B 정책 대모순 때문입니다. H-1B 수수료를 100배 올려놓고 보니 머스크도 자신의 부인, 멜라니아도 모두 H-1B 출신이었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3,500억 달러 강요 협상과 을사조약급 굴욕 조건을 거부한 한국의 당당함이 어떻게 미국 내부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재발등을 찍는 정책을 만들었는지 30년간 미국 무역 정책을 분석해온 전문가의 생생한 증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워싱턴에서 무역 정책을 취재하면서 이런 우스운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트럼프가 H-1B 수수료를 1억 4천만 원으로 올려놓고 보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H-1B 출신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이클 딘 박사가 첫 마디부터 강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일론 머스크부터 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머스크가 H-1B 비자로 미국에 정착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머스크가 작년 12월에 직접 SNS에 쓴 글이 있어요.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같은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머스크 본인도 H-1B의 중요성을 인정한 건가요? 당연하죠. 심지어 H-1B가 외국의 두뇌를 유치해 미국 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H-1B를 사실상 막겠다는 거잖아요. 더 아이러니한 건 멜라니아 여사예요. 트럼프 부인도요.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멜라니아 여사가 이후 H-1B를 발급받아서 모델로 활동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막으려는 바로 그 비자로 말이에요. 딘 박사가 상황의 아이러니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H-1B를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는데 정작 자신의 부인이 그 비자로 미국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정말 모순적이네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의 핵심 인물들도 거의 다 H-1B 출신이거든요. 딘 박사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인도 출신 H-1B,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 출신 H-1B,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 마이크 크리거는 브라질 출신 H-1B예요.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H-1B 출신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CEO 상당수가 H-1B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딘 박사가 H-1B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H-1B는 1990년 부시 전 대통령이 과학, 금융, 문화 산업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만든 제도예요. 30년 넘게 미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제도였나요? 연간 8만 5천 개만 발급하는데 작년에 75만 8천 명이 신청했어요. 경쟁률이 거의 9대 1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3,983명이 H-1B를 받았어요. 전체의 1%로 5번째로 많은 수치예요. 그럼 한국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편이네요.
질적으로는 더 중요해요. 한국인 H-1B 보유자들 대부분이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재발등을 찍은 셈인 거죠. 자신을 지지하는 머스크도 자신의 부인도 미국 경제를 이끄는 CEO들도 모두 막으려는 정책의 수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정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건가요? 머스크가 벌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한국을 겨냥한 더 깊은 의도가 있어요. H-1B 수수료 인상은 사실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목표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요구였거든요. H-1B와 3,500억 달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트럼프 팀의 계산을 보면 명확해져요. 한국 기업들이 H-1B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서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고 4,162억 달러의 84%예요. 국가 경제의 생명줄과 같은 돈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큰 금액인가요? 한국 연간 GDP의 17.5%에 해당해요. 미국으로 치면 4조 5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딘 박사가 일본과의 차별적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더 가혹한 건 조건의 차이예요. 일본과는 투자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국에게는 9대1을 요구했어요. 같은 동맹국인데 왜 이런 차별을 했을까요? 조지아 구금 사태 직후 한국이 분노하고 있을 때 확실하게 굴복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일본은 이미 통제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고 한국은 관리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이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도 주권 침해나 다름없어요. 한국 돈으로 한국 의견도 묻지 않고 미국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이 거부할 만하겠네요. 제가 계산해보니 25% 관세로 인한 손실이 125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막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28배를 더 지불하라는 거예요.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 참여 보증 확대를 통한 위험, 분산 같은 대안을 제시한 건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이에요. 미국은 왜 그런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는 걸까요? 통제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의견을 내면 자신들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여기에 무한 통화 스와프까지 요청한 건 정말 교묘해요. 경제 위기 때마다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합의하면 계속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한 게 트럼프는 합의 후에도 이를 언제든 파괴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을사조약도 표면적으로는 보호라는 명목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인하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주권을 빼앗으려는 거죠. 한국 네티즌이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비정상적 정책은 오래 갈 수 없다고 한 분석이 정말 정확해요. 정말 오래 가지 않을까요? 트럼프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머스크 같은 핵심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저항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데는 한국에 대한 근본적 오해가 있어요. H-1B 정책의 내재적 모순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H-1B에 대해 한 말을 다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외국의 두뇌를 유치해 미국 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 두뇌 유치를 막고 있어요. 머스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했나요? 아직 공개적으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트럼프와의 관계 때문이겠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이 H-1B 의존도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한국인, 인도인 엔지니어들 없이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로비가 엄청나죠.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니까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작년 H-1B 발급을 보면 인도가 70%,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은 1%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한국인들은 어떤 분야에 주로 종사하나요? 반도체 설계, AI 개발, 게임 개발, 바이오 기술,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요. 특히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1억 4천만 원 수수료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H-1B 신청을 포기하면 결국 미국이 손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E-1 비자로 우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한적이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캐나다, 호주, 독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인재를 유치하고 있어요. 특히 캐나다는 H-1B 난민들을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멜라니아 여사 사례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모델이라는 직업으로도 H-1B를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첨단 기술자들도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건가요? 완전히 바뀌었죠. 1990년대에는 미국이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밀어내고 있어요. 결국 미국이 밀어낸 인재들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죠.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인재를 밀어내면서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건가요? 머스크, 멜라니아 같은 사례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여론도 바뀔 거고 기업들의 압박도 더 강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